일생 동안 해야 되는 재산 관리라고 한다면은 네. 이때는 자기 삶의 좋은 삶에 대한 고려하고 돈 계산하고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지혜롭게 결합해서 자산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지혜롭게 관리하시지 않나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었어요. 뭐 저는 이제 재테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재테크를 하는 분들한테 좀 발견한 게 또 되게 흥미로운 건데 네. 재테크를 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서 임하는 분들이 있고 막연하게 그냥 돈 크게 벌래 이렇게 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분들이 훨씬 지혜롭게 잘하세요. 네. 예를 들자면 뭐냐면은 내가 2년 후에 우리 부부 결혼 20주년인데 그때 내 처랑 어디 외국 여행이라도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네. 그걸 위해서 내가 펀드를 하나 들어놔야 되겠다. 지금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그 두 가지 합리성 있죠. 좋은 삶에 대한 고려하고 돈을 장만해야 되겠다는 고려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2년 후에 내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해외여행을 다녀오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쯤 필요하고 그럼 그렇게 보면은 이게 리스크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고 내가 얼마 정도씩 부을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나오니까 지혜롭게 어떤 펀드에 어떻게 투자해야 된다는 답이 나오는데 네. 두 번째 경우 막연하게 난 무조건 큰 돈 못 먹어도 고 이러면은 뭐 리스크건 뭐건 그냥 못 먹어도 고 네네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낭패를 보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리스크 이제 어쩌다 한번 하는 재테크가 아니고 가령 10년, 30년 이렇게 일생 동안 해야 되는 재산 관리라고 한다면은 네. 이때는 자기 삶의 좋은 삶에 대한 고려하고 돈 계산하고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지혜롭게 결합해서 자산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지혜롭게 관리하시지 않나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었어요. 아니, 오늘 뭐 저희 아카데미 시간인데 재테크의 어떤 근본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제 말씀이 제 얘기가 맞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그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지금 당장 급하고 뭐 우리 특별히 젊으신 분들은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이 세상 망했다. 이 생망 해니까 네. 이 생망에서 탈출하려면 대박. 네, 인생 역전해야 되는데 역전할 방법은 네,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걸로 한 방 터트리는 수밖에 없다. 그 부동산으로 갭 투자해서 한 방 터지든지 주식 투자해서 한 방 터지든지 그렇게 했다가 요즘에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아마 비율적으로 이 비율이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95% 이상이 망조가 나서 그렇게 많아요. 뭐 당연한 거예요. 저희가 평생 이건 경험을 해봤는데 95% 이상 정도는 망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박 투자 이렇게 하면은 한 95%는 망한다. 네, 거의 저희 느낌 그렇고 90%는 확실히 망합니다. 네, 한 5%는 본전 차릴 수는 있는데, 근데 뭐 그렇게 되니까 요즘에 이제 나오는 게 무지출 챌린지 이런 걸 합니다. 그래요? 자기들끼리 저 오늘 하루에 10,000원으로 살았어요. 뭐 이런 거. 반대쪽 극단으로 가는 거. 예, 그래서 나는 돈을 안 써서 내 인생의 어떤 목표를 달성했어요. 예. 그래 나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부터 결국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마치 삶의 목표가 된 거예요. 예, 물론 중간 목표이긴 하지만. 예. 근데 이 얘기하기 전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담은 재테크 책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박 투자하다 보면은 90%는 망한다라든가, 네네. 그러다 또 이렇게 그냥 반대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식의 재테크 책은 저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우리 홍경민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써야 되겠네. 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지금 그래가지고 인색하게 살게 되는 경우 반대로 내가 돈 얼마 오늘 하루 1,000원으로 버텼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영어로 이런 걸 이제 페뉴리라고 그러는데 그냥 인색하게 돈을 아끼는 걸 목표로 삼는 건데 이거는 또 하나의 폐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 봤을 적에 이 물질이 꼭 필요한 거는요. 아리스토텔레스 말하는 진정한 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요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 경제사상에서 없어진 건데 우리가 보통 재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 쌓여 있는 재물의 양을 얘기하잖아요. 나하고 무관하게. 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라보는 부의 관점은 쌓여 있는 재물이 아니에요. 나 자신의 욕구와 능력이 어느 만큼 개발되어 있느냐 이게 부의 척도예요. 네. 근데 여기서 능력이 개발되어 있다 이거는 쉽게 이해가 가시죠. 그게 네. 부다라고 하는 거. 근데 욕구가 개발되어 있는 상태도 부다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예.
가령 저같이 무식한 사람한테는요. 그 모차르트를 들려주나 바하를 들려주나 그게 그거고 수면제이긴 똑같아요. 그런데 클래식 음악을 듣는 욕구가 개발이 돼 있는 사람 있죠. 이 능력이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 죽었다 깨어나도 모차르트 한번 들어보면은 원이 없겠다 이런 욕구가 생기질 않아요. 네. 갈비탕이나 한 그릇 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이 모차르트 음악이 얼마나 자기를 몸과 마음을 풍요하게 여기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큰 돈 없어도 모차르트 음악만 들어도 행복하게 몇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누가 더 풍요한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이렇게 들어봅시다. 가령 어떤 집에서는 자식한테 50억을 물려줬는데 이 자식이 외국어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악기도 하나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그저 할 줄 아는 거라고 하는 건 술 먹고 그냥 노는 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다. 네. 근데 다른 집 아이는 돈은 한 푼도 못 물려줬는데 외국어를 한 4개쯤 하고 자격증이 한 5개쯤 있고 사람들을 사귀고 친하는 기술이 뛰어나고 기타 등등. 네. 어느 쪽이 부자일까요? 저는 두 번째 아이한테 두 번째 아이 같이 물려주고 싶어요. 네. 이게 진짜 부라고 생각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부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욕구가 충분히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돈이 필요해요. 네. 그렇게 페뉴리한 상태 있죠. 그러니까 못 먹고 막 돈 아끼려고 막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는 네. 내가 가진 욕구와 능력이 개발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건 반대 극단으로 해서 자기를 또 학대하는 짓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는 절대로 금욕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욕구와 능력이 풍부히 개발될 만큼의 재물을 확보하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좀 놓치고 사는 거고 또 어떤 사람 한국은 정말 얼마나 많이 도취됐냐면 제가 와인 생활을 조금 했는데 뭐 초보자이긴 합니다만 뭘 느끼냐면 한국은 와인을 가격으로 먹더라고요. 이게 얼마짜리다? 얼마짜리야 하고 먹어요. 얼마짜리야? 항상 물어보는 게 얼마짜리예요. 예. 예. 저는 비싸지 않은 와인들 중에서도 훌륭한 풍미를 내는 것들을 조금 몇 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가격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갖고 나가서. 예.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가격이 중요한 거니까. 예. 근데 어디 가서 근데 저도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너무나 도취된 삶을 살고 진짜 그 풍미 있고 좀 아름다운 삶을 자꾸 돈이라는 가치에 우리의 어떤 주관적 가치를 뭐랄까 포기한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 주도권을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못 갖고 있구나. 예. 이런 거를 참 많이 느낍니다. 요즘에. 예.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 그리스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 방식을 하고 맥이다 있는 그 헤시오도스라는 사람 책에 나오는 그 얘기를 하나 전해드릴게요. 뭐냐면은 손님이 왔을 적에 손님에게 대접하는 가장 좋은 음식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 100만 원짜리 와인이냐 뭐냐 이런 게 있는데 이때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사고방식은 뭐냐면은 딱 정답이 뭐냐면은 주인의 따뜻한 미소와 따뜻한 환대예요. 그러니까 손님을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당신하고 얘기를 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라고 하는 그 따뜻한 태도가 그 손님을 접대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옛날에 그 제우스 신이랑 한번 그 인간 세상을 물벼락을 내려가지고 다 홍수를 만들어서 없애버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딱 살려준 늙은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가 그 제우스 신하고 그 제우스의 그 아들이죠. 그 헤르메스 신을 접대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깨끗하게 테이블을 닦고 아주 그 소박한 치즈 같은 걸 꺼내가지고 계속 웃으면서 더 드세요 권하고 이러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나중에 괴테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진정한 고상함이나 진정한 품위,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100만 원짜리 와인도 이게 제 경험상은 그런데 지루한 사람하고 술을 먹으면은 100만 원짜리 와인도 그냥 알코올이고요. 그렇죠. 재밌는 친구랑 술을 먹으면은 그냥
야산에서 저 새우깡에 소주를 마셔도 그렇죠. 예, 참 네. 즐겁게 그렇죠. 두세 시간이 갑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놓치고 도취된 삶을 살아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이제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저희가 일정 부분 재테크 채널이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데 왜 돈을 버는지, 왜 재테크를 하는지를 아셔야 그 진짜 의미가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기 위해 분명히 필요들을 채워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좋은 음악으로 만족할 수 있으려면 많이 들어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옛날에는 뭐 레코드를 많이 사야 되는 거고, 네. 또 그다음에 음악회를 많이 갔어야 되는 거고, 그런 데를 가려면 또 어느 정도 이제 재정적인 후원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그런 삶을 살려면 그런 거에 따른 것들이 필요하고, 또 운동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자전거인데 자전거도 잘 타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약간의 그런 필요들이 또 채워져야지 또 그렇죠. 타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거기서 느끼는 어떤 충만감들도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오로지 돈만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재테크 현장에서 있으면서 가장 안타깝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한 지역이 그래요. 특별히 특별히 부동산이 급등을 해서 부자가 된 지역이 좀 그런 성향들이 많은데 지역 어떤 지리적 지역이에요? 예. 있는데 예. 돈으로 자기를 판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 그게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느껴져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시대요? 나 돈이 얼마 있는 사람이야. 아, 네, 그런데요. 나 돈 이런 만큼 있다니까? 아니, 그런데요. 예. 계속 그런 뉘앙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가지고 있는 수준만큼의 교양 수준 예. 또는 가지고 있는 수준만큼의 어떤 어떤 알, 예. 그다음에 삶에 대한 어떤 미려함,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요. 예. 이쪽은 부재해요. 이쪽은 부재하고 돈만 있는 거예요. 예. 저 그때 개인적으로 어린 나이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렇구나. 제가 이 현장에 있어 보니까 그게 보이잖아요. 예. 네,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 워렌 버핏 같은 자꾸 많이 나오는 얘기긴 한데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그냥 입 먹는 음식 취미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그러잖아요. 햄버거만 먹지 않습니까? 햄버거 먹고 그다음에 초콜릿 그렇게 좋아한다고. 콜라도 좋아하고. 네. 완전 그 옛날 애들 입맛 그렇게 사는데 적어도 이 사람은 먹는 데 있어갖고 몇백만 원짜리를 따지는 그런 속물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돈이 네.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이제 버핏이 항상 하는 얘기가 어떤 게 행복하냐,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나와 사랑하는 관계의 사람이 얼마나 있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 네. 네. 근데 우리 지금 나눈 얘기를 제가 그냥 알기 쉽게 우리가 경험해봤던 그걸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건데 내가 왜 공부를 하고 내가 왜 대학을 가서 왜 이과를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의미가 뭐고 이게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조급해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네. 열심히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점수 잘 받겠다. 음. 그다음에 내가 어느 과를 갈지는 점수를 받은 다음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완전히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 친구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항상 조급하고 항상 초조하고 네. 항상 쫓깁니다. 네네. 점수 더 받아야 돼, 더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은 삶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질 않는데 첫 번째 유형의 친구들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첫 번째 유형의 친구들 나는 국문과를 가겠어. 또는 내지는 나는 물리학과를 가겠어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초조하거나 불행하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이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기 목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맹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점수 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공부를 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를 쫓아가는 친구니까. 네네. 이제 재테크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친구는 꿈이 오페라 가수가 되는 거였어요.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는데 성악가도 아니고 음대 교수도 아니고 오페라 가수예요. 이 친구는 오페라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학교 오면은
아침에 일교 시작하면 혼자 속으로 투란도트를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네. 몇 개 그냥 혼자서 베르디 뭐 이렇게 쫙 혼자 그냥 부르다가 네. 하루 종일 오페라 부르다가 그냥 집으로 가요. 혼자 속으로. 네. 근데 문제는 집이 가난해요. 가난하니까 이 친구가 레슨을 받거나 정식으로 이 교육을 받을 만한 기회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했어요. 네. 자퇴하고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등짐을 지고 그 공사판 현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이탈리아로 가는 비행기표랑 1년치, 2년치 생활비를 마련해서 이탈리아로 갔대요. 네. 그때는 이제 해외 여행이 막 풀렸을 때인데 그리고 나중에 소문을 들으니까 이 오페라 가수가 됐답니다. 네. 저는 이 친구가 아마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가 말하는 경제 생활을 참 잘한 친구가 아닌가 싶은데 이 친구가 원하는 건 오페라 가수거든요. 성악가가 되거나 대학 음대 교수가 되거나 그래서 존경을 받고 뭐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아우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지 않아? 음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대학원 가서 교수라도 되고 박사라도 따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흔들리는데 이 친구는 자기의 좋은 삶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이것의 수단이 되는 거는 1년치 생활비, 2년치 생활비, 그다음에 이탈리아로 가는 비행기 티켓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 지금 학교 다닐 필요 없어. 그냥 공사 현장으로 갈래. 이렇게 해서 삶을 살았던 거니까. 네. 이 친구의 경우에는 열심히 안 산 것도 아니고 돈을 안 번 것도 아닌데 자기가 뭘 추구하는지하고 구별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네. 재테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 개인적인 삶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런 삶을 위해서는 나 자신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도 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국은 정말 계속 채찍질을 하는 문화 자체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런 문화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또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에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좋은 삶이 뭐냐, 나의 좋은 삶이 뭐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사실은 이거 제대로 답하는 사람 저 거의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방법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해 봐야 된다. 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그다음에 저 사람의 의견은 뭔지 들어보고, 그다음에 나의 재주와 나의 자질은 어떠한지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아 나의 좋은 삶이란 건 이런 거겠구나라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이기려면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국가의 기초다. 국가는 이래서 생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데가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대로 하면은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모여서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인지 그리고 부자든 가난하든 최소한 어떤 것들이 보장돼야 되고 지켜져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웃으로서 어떤 삶을 집단적으로 함께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철학 개념에서 커먼 굿, 공동선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집단이 추구해야 되는 선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일은 우리가 왜 우리가 지금 같이 모여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못해요. 네. 그 여기에 대해서 제 친구가 또 하나 되게 시니컬한 답을 했는데 야 대한민국이라는 게 뭐 하는 공동체냐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 글로벌하게 잘 나가고 싶은데 영어가 안 되는 사람들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이 경제 공동체라는 게 대한민국이 별게 아니고 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생각밖에 없어갖고 기회만 있으면 다 뛰쳐나가고 싶은데 영어가 안 되고 제주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끼리 모여있는 이게 대한민국 아니냐. 굉장히 앵소적인 얘기였는데 네. 어떻게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왜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데서 공동체 의식이라는 건 사라진 지 오래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 부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게 뭔지 우리 전부의 좋은 삶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는 도대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정치적 합의라는 게 예. 별로 없고 정치적 대결은 우리가 일상으로 보고 있는데 예.
정치적 합의라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이러면 안 되죠. 네, 정치적 합의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말하는 정치라는 건요. 네, 우리 전체의 좋은 삶이 뭔지를 토론하고 네, 그거를 함께 추구하는 그 노력을 하는 게 원래 정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건 지금 본질가 까마득해요. 그럼 무조건 반대하는 서로 간에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예. 너 건 안 돼. 예. 너 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양지형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나라 전체에서 뭐가 좋은, 예를 들어 원자력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지금 당장 원자력을 안전을 위해 꺼야 돼 하면, 그러면 전력이 없어서 전력 비용이 5배, 10배 폭증할 건데요. 예.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그 다음에 그러면 안 되겠네 하면, 그렇죠. 그럼 원자력을 지금 있는 거는 돌리고 새로는 안 돌려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예. 뭐 이렇게 합의로 도출되는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는 너 그 편이라서 그런 거지. 예. 넌 저 편이라서 그런 거지. 네. 너무 안타까워요. 오히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은데 그냥 일단 너니까 반대야. 지금 우리나라 그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거랑 밀접하게 붙어 있는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게 서로 그 비토크라시라고 그러거든요. 서로 네. 비토만 놓는 거. 네. 그러니까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논평 중에 이런 건데 아무도 지도력을 발휘할 만한 힘은 없는데 가지고 있는 힘이 상대방이 하는 거를 회방 놓을 힘들을 갖고 있는 상태. 아이고. 이걸 비토크라시라고 그러거든요. 네. 비토크라시가 왜 나타나냐면은 이게 밀접하게 붙어 있는 건데요. 이슈들이 아젠다 이슈들이 또 문제예요. 네.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대로 우리 전체의 좋은 삶이 뭐냐를 토론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비토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령 우리가 뭐 원자력 문제라든가 에너지 전환 문제 같은 네, 거 네, 네. 우리 전체의 좋은 삶을 생각하면은 그건 무슨 반대할 그 명분이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네. 그런데 반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찾는 쟁점과 이슈라는 게 너 법카 썼지. 너 이상한 짓 했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로 이게 분열적이고 지역적인 문제들만 자꾸 정치쟁점으로 만들어요. 그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네. 이 비토크라시가랑 항상 같이 가는 게 우리 전체의 중요한 아젠다나 이슈는 사라지고 지역적이고 말단적인 것만 정치쟁점으로 부각이 된다. 네. 이게 또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봐서는 개인의 삶의 진정한 만족과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필요를 채울 때 그것이 보다 온전한 삶으로 가는 방법이고 이것들이 도치되면 안 된다. 네. 필요와 목적이 도치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예. 것과 그렇다고 필요를 무시하고 목적을 무시하는 이것도 안 된다. 예. 이게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잘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네. 예. 아니 뭐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래. 지금 출산율 문제 같은 게 전형적인데 네. 지금 집단적으로 토론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 한국 민족 어떻게 할 거냐. 큰일 났죠. 예, 이건 집단적으로 토론해야 되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집단적 좋은 삶이라는 게 뭐냐라는 차원에서 토론을 해야 돼도 답이 나올까 말까 문제인데 네. 지금 나오는 대책들을 보면은 그 무슨 인센티브 어쩌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돈 얼마 주고 얼마 대출해주고 이러면은 애를 쑥쑥 낳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집단적 차원에서의 커먼 굿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상력이 완전히 상실된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공통적으로 이 출산율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세 나라가 다 굉장히 급속한 고도 성장을 구가하는 과정에서 인간과 가족의 삶이 이게 기능화돼 버린 문제를 함께 겪었다라고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이 집단적 좋은 삶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게 무슨 추상적이고 무슨 고상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발등에 떨어진 집단적인 문제다. 이걸 우리가 지금 좀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운동선수들 중에 한국의 운동선수들 중에 학교 체육 출신 네. 운동 우승하려고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학교 진학도 운동으로 가고 막 어려서부터 프로 선수처럼 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운동을 끝나면 운동을 지겨워서 안 해요. 그 운동이 재밌어서 하면 평생 그 운동을 하면서 지낼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저 동호회 같은 애들이 운동을 하면 난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조건을 바꿔요. 뭐 네. 직장을 바꾼다던가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네. 근데 프로 선수들은 거기서 정말 그 최고를 찍었는데 네. 운동이 끝나면 운동을 안 해요. 아. 저는 이게 지금 한국 출산 문제하고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너 가서 열심히 해서 이 경쟁사에서 너 최고가 돼야 돼. 이겨야 돼.
그렇게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오니까 우리 자식한테 그런 삶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그렇죠. 나 너무 힘들었어. 예. 이렇게 힘든 삶을 왜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 돼? 아휴. 예, 그런 게 아닌가. 안타깝네요. 예,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용어 중에 여기 딱 맞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활동을 프락시스하고 포이에시스 두 개로 나누거든요. 네, 뭐 그리스 말 뭐 때려치고 쉬운 말로 하자면요. 프락시스는 행동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 즐기는 활동이고 포이에시스는 어떤 결과를 낳기 위한 행동이고 활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니스를 친다라 그러면은 그 옛날에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고종 임금이 그 서양 그 외교관들이 뻘탐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 치는 거 보고 아유 저 힘든 일을 왜 저 하인들 시키지 저 사람들이 하나 왜 그랬는데 그건 그 사람이 이 테니스 치는 거는 프락시스다라는 걸 이해를 못한 거죠. 고종 임금이. 그렇죠. 활동 그 자체가 목표가 되니까. 근데 똑같은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활동이 테니스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니라 트로피를 생산하기 위해서 1등 자격증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되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는 그거는 도자기 빚는 사람이 도자기 만드느라고 고생하고 고역 그 노동하는 거랑 똑같은 짓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어떤 결과를 낳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프락시스로서의 활동이냐 포이에시스로서의 활동이냐를 갖다가 나눠서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 활동은 노예들의 활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결과를 낳기 위한 활동이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렇게 스포츠 체육을 배워서 그게 평생에 자기가 즐기는 재주가 됐다라고 한다면 프락시스가 되는 거겠지만은 아, 나 이것 때문에 너무 개고생했고 다신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했으면 그 사람은 사실은 노예의 활동을 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아서 또 노예로 만들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난 낳고 싶지 않다. 이런 게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오늘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개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국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얘기까지 한번 연결지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허심탄회하게 편하게 우리 설날을 맞이해서 편하게 한번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런 그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재밌으실 수도 있을 건데요.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고, 우리의 선인들이 정말로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를 또 고민하는 거에서 우리는 역시 인간이란 굴레와 한계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닌가 그렇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홍금인 선생님과 함께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경제, 그리고 삶, 좋은 삶. 네, 그리고 좋은 삶. 좋은 삶, 그리고 국가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함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